원래는 제가 조금 앞서간 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컨셉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올인원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측정하고요.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안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계산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측정된 데이터가 파일 하나에 다 저장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지금 기본적으로 좀 구별하기 쉽도록 이를테면 좀 더 그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 블록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좀 이를테면 데이터를 좀 구분 지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RSC, SSC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SC라고 하는 게 이제 싱글 채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디텍터에 들어오는 빛의 세기를 표시해주는 일종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레퍼런스니까 이게 백그라운드 임팩트, 샘플이 없을 때 시그널이고요. 이게 샘플이 있을 때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FG는 인터페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샘플의 인터페로그램. 지금 이제 여기는 원하시면 레퍼런스 인터페로그램도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인터페로그램도 저장이 가능한데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가 저장하도록 되어 있지는 하도록 세팅하지는 않은 것 뿐인 거고요. 어쨌거나 인터페로그램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싱글 스펙트럼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된 스펙트럼들이 TR 저거 아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녹색이랑 노란색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아까 투과율의 정의라고 하는 게 샘플이 없을 때의 시그널을 샘플이 있을 때의 시그널을 샘플이 없을 때의 시그널로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스펙트럼 칼큘레이터라고 해서 스펙트럼끼리 사칙 연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샘플이 있을 때의 시그널을 나눠주기를 샘플이 없을 때의 시그널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투과율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된 거예요. 계산된 결과로 지금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럼 계산기 한 거는 그냥 보여주시려고 그냥 한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장비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실제로 볼 때는 저 트랜스미션 맞나요? TR. 네. 저걸 누르면 그게 나와요. 지금 아까 측정한 거 보신 것처럼 트랜스미션이 그냥 그대로 바로 디스플레이가 돼요. 그게 이제 1순위로 나오는 거죠 원래.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는 100%입니다. 잠시만요. 저쪽. 셋업에서 이제 세팅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레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여기는 웨이브 넘버 다니고요. 지금 여기는 트랜스미션으로 지금 %입니다. 원하시면 이게 0에서부터 100%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원래는 이제 100%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뭐 조금 튈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는 100%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씩 좀 노이즈를 타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에서 보시면 원하시면 위쪽, 아래쪽, 위쪽이랑 우측으로도 축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웨이브 넘버라고 했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크론으로도 표시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50 마이크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1.3 몇 정도쯤 될 겁니다. 1.4 몇 정도쯤 되는 것까지 지금 추가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스캔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이즈가 줄어드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이 빨간색은 그냥 한번 싱글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색깔 지정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빨간색의 노이즈가 훨씬 더 많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횟수에 따라. 네. 그러니까 스캔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노이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복 측정을 하는 효과를 보는 거라서 노이즈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스캔 숫자를 늘리는 거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캔하는 횟수에 제곱근의 비례를 합니다. 직접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이즈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으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스캔하는 횟수를 4배로 늘리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싱글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서 백그라운드와 샘플 채널을 측정을 하시는 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투과유 측정이라고 하는 게 샘플에 유무만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 외에 모든 기기적인 조건이라든가 실험실 주변의 환경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캔 숫자를 샘플 쪽에서 16번을 하셨다. 그럼 백그라운드 쪽에서도 16번을 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일관성 있게 하면 좋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스캔 숫자를 4배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배로 늘렸다. 그럼 백그라운드 4배가 늘어나죠? 사실은 그럼 그러니까 그 스캔하는 숫자가 8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험 시간도 8배가 되는 거예요. 아, 시간대네. 근데 보니까 방금 몇 번 찍는 거 자체는 금방 가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레졸루션에 따라서 달라지죠. 레졸루션에 따라서 미러가 움직이는 거리가 정해지니까 꼭 동일한 스피드로 이렇게 쭉 움직인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 레졸루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4cm에 지금 한 번 찍는 거. 지금 아까 보니까 15번씩 찍던데 금방 찍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 따라 그거는 이제 실험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여기는 그냥 많이 찍는 게 좋잖아. 다만 이제 시간이 문제인 거니까.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진공 장비예요. 잡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래서 잡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듣기로 3분 정도면 될 거라고 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 네.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여기는 기본적으로 플랩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샘플을 바꾸실 때는 여기 샘플을 바꾸셔야 되는데, 진공을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열리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샘플을 바꾸시려면 한번 진공을 끼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샘플 바꾸기 위해서 기기 장비 전체의 진공을 끼는 건 비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양쪽에 플랩이 달려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샘플을 바꾸실 때는요. 여기 이제 진공 컨트롤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베이케이트 샘플 컴파트먼트랑 이베이케이트 옵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옵틱스를 깨는. 그 이베이케이트 옵틱스를 하시면 여기 전체 진공이 지금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샘플 컴파트먼트 쪽은 여기만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트 샘플 컴파트먼트를 누르시면 플랩이 일단 닫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만 진공을 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압력 게이지도 양쪽에 2개가 따로따로 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열어서 샘플 바꾸고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바꿔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트랜스미션 홀더입니다. 얘는 아까 뭐 펠렛으로도 실험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13mm짜리 원형으로 되어 있는 펠렛을 제작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그냥 바로 끼우실 수 있어요. 이 사이즈가 13mm짜리입니다. 그래서 펠렛 넣고 간단하게 이렇게 끼워서 장착하시게 되면 그냥 바로 고정이 돼요. 이거는 아까 보셨던 여기 튜토리얼에서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저게 KBR이고요. 일종의 적외선에서 투명한 일종의 시멘트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측정하고자 하시는 시유를 간단하게 샘플링을 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넣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잘 섞습니다. 물론 이제 잘 섞는 것도 기술이라서 뭐 스킬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잘 섞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펠렛 다이에 넣고 지금 보시는 네, 간단한 액세서리 같은 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막대기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압식 프레스 같은 데다 넣고 위아래에서 강하게 압력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압력에 따라서 딱딱하게 굳게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해서 뭐 압력을 가해서 붙이게 되면 이게 지금 단위가 톤일 거예요. 10톤, 15톤 이렇게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딱한 동전 모양의 형태로 붙는 것. 저게 이제 필렛이고 저렇게 만들어진 필렛을 여기다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이즈가 네, 그래서 13mm. 얘는 13mm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따라서 뭐 7mm짜리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이 플레이트 홀더 자체는 2인치, 3인치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펠렛 홀더라든가 이런 홀더들은 기본적으로 저쪽 UV 스펙트로미터에서도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저쪽에서 쓰시는 홀더를 장착이 가능하다 여기서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간단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뚜껑 덮으시면 샘플 장착은 끝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 장착이 끝났으면 다시 진공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는 이베이큐에이트 샘플 컴파트먼트를 누르시면 진공이 잡힐 거예요. 지금 이제 진공 펌프 쪽에 밸브가 열리면서 진공 펌프에 로디가 걸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제 압력이 줄다가 둘 사이의 압력 차이가 일정 숫자 이하가 되면 그때 이제 플랩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실험이 가능하시기는 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샘플 컴파트먼트 쪽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수분이라든가 CO2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는 상태였으니까 얘가 이제 플랩이 딱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좀 들어가요. 전체 장비 쪽 전체 쪽 약간 커집니다. 지금 띡 하는 소리가 이제 플랩이 열리는 소리인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압력이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가 다시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 실험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정 데이터가 좀 더 잘 나올 거예요. 보니까 아까 이거 벤트 하기 전에 CMR에서 기승기압 0.02기압 정도 되는 것 같던데 0.02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에서 한 2 헥토파스칼 그 이하 정도쯤이면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험을 할 때 트랜스미션 실험을 할 때 전제 조건은 샘플에 유무원이 있다 뿐이지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압력도 올라 괜찮아서 원래 그래서 가급적이면 압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같은 게 좋기는 해요. 압력이 같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라든가 CO2의 농도도 더 유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컨트롤을 할 수는 없죠. 그것까지는 그냥 원하시면 그래서 실험하실 때 여기다가 딜레이를 두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딜레이 비포 메저먼트 들어가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한 30초다 그러면 실험 시작하기 전에 30초의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랩이 딱 열리고 나서 샘플 싱글 채널 버튼을 누르면 30초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저거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겠고 지금 이제 이 장비는 기본적으로 진공 장비죠. 그래서 싱글 스펙트럼을 보시면 여기는 약간 좀 남아 있기는 한데 얘가 아까 진공 펌프를 조금 꺼주셔서 압력이 약간 좀 올라가서 그랬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노이즈가 끼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핏들이 좀 보이실 텐데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장비 내부에 있는 일종의 수분에 의해서 생겨나는 팩이고요. 웨이브 넘버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수분, 그 다음에 대략 한 요게 CO2에 해당이 됩니다. 2200 네네. 그래서 저 오버토닉 쪽이니까 저게 맞네요. 네. 지금은 이제 진공을 잡고 나서 다시 측정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100%보다 약간 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압력이 동일하지 않았던 거 얘기는 하는 거죠. 압력이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단열 효과가 있어서 그 소스의 온도가 약간 올라가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파워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세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백그라운드 대비 샘플의 시그널이 강하다 보니까 추가율이 100%를 넘어가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10%나 나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백그라운드 다시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백그라운드를 찍었는데
그때 압력보다 나중에 뭐 샘플 넣었을 때 압력이 더 낮아져가지고 네. 인텐시티가 더 좋아져서 차이가 저렇게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CO2 밴드고 여기가 수분이고 여기가 수분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약하게 한 600대쯤의 픽이 보이는 게 있는데 픽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 대략 한 600에서 한 650 사이 정도쯤에 이렇게 지금 픽이 좀 보이는 게 있어. 네. 여기 이제 사실은 뭐냐면 그 빔 스플리터에 의해서 나오는 네, 일종의 아티피셜한 노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빔 스플리터로 실리콘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리콘이 저 영역대에서 좀 픽이 커다랗게 있거든요. 실리콘 코너픽이라고 실리콘 코너픽이 저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백그라운드 찍고 샘플 나눠주게 되면 그 빔 스플리터든 대기 환경이, 그러니까 그 장비 내부의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일정하다. 그러면 이제 그 영향이 백그라운드하고 샘플하고 똑같이 영향을 줄 테니까 그 완전히 이렇게 나눠져서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나와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압력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샘플의 그러니까 시료 방원의 온도가 약간 달라지게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뭐 노이즈처럼 좀 남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좀 궁금한 게 압력이 지금 되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팩터 같은데 압력을 아까 들어간 그러니까 사실은 꼭 그런 거라기보다는 펌프를 꺼두시면서 중간에 압력이 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좀 계속 떨어지는 중이라 그런 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간에 펌프 관련해서 아무것도 컨트롤을 안 했었잖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저 아래쪽에 보시는 요 데이터 찍고 뭐 하셨을 때는 한 17 헥토파스칼? 17mg? 대충 그 정도였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 실제할 때는 그 정도에서 찍지 않겠네요. 네. 지금처럼 이제 계속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쟤는 계속 반영구적으로 계속 켜놓을 거니까 네. 그러면은 네. 크게 변화 없을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압력이 좀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한번 백그라운드랑 샘플을 좀 다시 한번 좀 찍어보죠. 그러면 어떨까? 잠시만요. 지금 제가 왜 지금 캔슬을 눌렀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한 2.4 밀리바 대충 그 정도쯤 되거든요. 엄밀하게 헥토파스칼이니까 근데 보시죠. 네, 지금 일단 측정이 다 됐고요. 여기 지금 방금 전에 찍은 거예요. 싱글 스펙트럼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CO2 밴드가 확실하게 없어진 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약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 아까보다는 픽이 좀 더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뭐 여기 수분 밴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좀 줄어든 게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수분 밴드니까 이거에 비하면 아까보다는 좀 많이 줄어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얘가 지금 CO2 밴드거든요. 네. 지금 CO2도 지금 거의 없어진 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백그라운드 찍을 때 조금 더 압력이 높았을 거예요. 지금 이제 펌핑 계속하면서 그냥 그대로 두고 있었으니까. 뒤쪽에 가면 갈수록 이게 시그널이 약간 떠오르는 형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싱글 스펙트럼이 좀 약해져서 그런 겁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조금만 싱글 스펙트럼의 노이즈가 타더라도 그게 커다랗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파워 스펙트럼이 강한 쪽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파워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가 얼마만큼 타더라도 이쪽에서는 비교적 깨끗하게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값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양쪽으로는 인텐시티가 낮은 쪽인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있는 편이에요. 노이즈가 있으면 점점 그게 커다랗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그걸 최소화하려면은 측정 횟수를 늘리는 게 가장 그렇게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인텐시티가 낮아서 그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인텐시티를 크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빔 스플리터라든가 소스 디텍터를 바꿔서 실험하신다거나 이쪽의 영역의 데이터가 진짜로 중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이거보다 이 아래쪽 영역의 데이터가 진짜로 중요하시다라고 하시면 파이알 전용으로 실험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눌러서 백그라운드 찍고 샘플 넣으신 다음에 샘플 채널 버튼 누르시면 알아서 실험이 될 거예요. 대신에 저장되는 파일 위치라든가 폴더는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이름 바꾸시면 기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폴더 위치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오토라고 해서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요. D라고 하는 폴더에다가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심볼들이 있어요. 기호들이 있어서 여기 예를 들자면 대문자 Y 같은 거를 중간에 이렇게 넣으신다. 그러면 오늘이 지금 2017년 4월 25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측정된 날짜 같은 걸 기준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폴더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보통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저는 이제 뭐 실험실에 저는 뭐 데모한다거나 하거나 편의상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분류를 하는데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기호를 쓰게 되면 그 일일이 폴더를 만들고 지정을 매번 실험할 때마다 지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측정된 날짜라든가 아니면 실험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원하시면 지금 이제 쓰시는 유저들마다 다 프로그램 내에서 아이디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오퍼레이터 아이디에 따라서 폴더를 따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측정된 날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옵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폴더에 분류해서 저장이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 아이디를 만드는 거는 맨 처음에 할 수 있나요? 그걸로 아마 하는 게 미국이랑 똑같이 하기 잘 안 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파일 네임 있는데 파일 네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넣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이제 베이직 인포메이션에서 샘플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샘플에 관한 간단한 정보를 노테이션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샘플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파일 이름으로 가져다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같은 게 여기 보시면 유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저 매니지먼트로 가셔서 각각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디를 따로따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랩 매니저라든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오퍼레이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터로 지정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여기 벌텍스가 여기 이제 실험하시는데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거든요. 뭐 어디에다 저장하고 레졸루션 얼마고 스크린 타임은 얼마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시면 기기적으로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거다라는 식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이런 파라미터를 뭐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자별로 권한을 좀 제한시켜 놓고 실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옵틱에 대한 거를 네. 궁금한 게 이제 네.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 팩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여기서 다 박스 그래프로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미디어이어 소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빔 스플릿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다음 이제 어퍼처 같은 경우는 0.25에서부터 8mm까지 중간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어퍼처를 바꾸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잠시만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버텍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로서는 고가 라인업에 속하는 거라서 이 장비를 구매하시는 분들마다 이런 식의 간단한 포스터가 하나가 들어가요. 헐. 붙일 때가 여기 붙여? 제가 이걸 꺼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는 여기 옵티컬 레이아웃입니다. 장비 내부를 이를테면 위에서 보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옵션들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장착이 안 돼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소스가 미디어이어 소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원하시면 소스를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아니면 옆에다가 단다거나 뒤쪽에다 단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기는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어퍼처입니다. 얘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종의 동그란 메탈 휠이에요. 동그란 메탈 휠인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에요. 구멍이 다른 사이즈의 구멍들이 여러 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퍼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어퍼처에 따라서 구멍이 골라지게 되고 그 구멍을 통과해서 빛이 나오는 거니까 빛을 잘라주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옵티컬 필터 휠이 있어서 원하시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필터 같은 것들을 여기다 장착해서 쓰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퍼처랑 필터를 거친 다음에 거울을 막고 빔 스플리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가 되고 반사가 된 빛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는 무빙 미러, 하나는 픽스드 미러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사실은 디자인이 조금 달라서 여기 보시는 여기 이제 미러예요. 무빙 미러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이제 여기 이제 거울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거울이 있어서 그 지금 빔 스플리터 여기에선 지금 세로로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가 반사가 되면 거울을 맞고 빛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여기 보시는 미러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려가서 맞고 다시 올라오도록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 있는 빔 스플리터를 거쳐서 미러를 맞고 샘플 컴파트먼트를 지난 다음에 디텍터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어퍼처는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서 빛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을 그러면은 많이 잘라주는 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실험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특성상 고감도 디텍터를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MCT니 뭐니 해서 고감도 디텍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감도가 좋으면 시그널이 쉽게 세츄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강해서 네, 디텍터가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빛이 강해서 디텍터가 이렇다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빛의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경우 이제 어퍼처를 저렇게 이제 닫아버리는. 여기 PC에서 설정만 바꾸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네. 통상적 세팅이 아까 뭐 8mm예요. 6mm에서 8mm 정도면 됩니다. 6mm 정도 되면 이미 충분히 그 빛의 스팟 사이즈보다 커서 여기서 더 키운다고 특별히 시그널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컬 필터 휠은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폴리스티렌 플로이 같은 경우는 저희 폴리스티렌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저건 이제 장비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따라서는 여기 미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미러를 쓰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있으면 이 미러를 이용해서 빛을 옆으로 빼준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미러를 이용해서 빛을 그 좌측으로 빛을 빼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실험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그 광 경로를 바꿔주는 스위칭 미러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미러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채널이 바뀔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옵션상 여기는 이런 미러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딱 저거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빛이 들어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렇게 보내가지고 밖에서 다른 식으로 만나죠. 네.
여기에 뭐 박아놓고.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다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것들을 달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지금 여기는 그냥 광원을 그냥 여기를 광원으로 마이크로스코프 쓴다 그 소리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기는 저쪽 어디야 화학과 쪽인가 어디 같은 경우는 그 챔버에다가 저희 장비를 붙인 경우도 있어요. 챔버에다 윈도우를 내고 그 장비를 옆에다 붙인 다음에 챔버 반대쪽에다가 디텍터를 놓고.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빛이 움직이는 경로는 얼마든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위쪽으로 뺀다거나 옆으로 뺀다거나 앞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고요. 위쪽으로 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네. 선택할 수 없는 거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 다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업그레이드는 얼마든지 아, 가능하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디텍터도 여기는 하나만 들어가 있죠. 네. 네. 여기 지금 D1이라고 하는 포지션에 지금 디텍터가 적이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하시면 여기에 디텍터 하나 더 달아서 스위칭 미러를 놓고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두 개 중에 원하는 걸 필요한 대로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미러가 지금 이제 돌아갈 수 있게. 아니 보통 이제 이렇게 리니어로 이렇게 움직여요. 리니어로요?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여기를 쓰시는 대신에 여기다 쓰시거나 아니면 얘를 떼내고 미러를 거쳐서 옆으로 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게 어떻게 여기 공간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걸 쓸 일이 있겠어? 굳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원하시면 여기다 디텍터 전용으로 되어 있는 챔버를 하나 더 달아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대 6개나 7개 정도까지도 실험 디텍터를 동시에 장착해 놓고 쓰시는 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파이알 디텍터 정도? 네. 생각은 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여기 스캐너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빙 미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예요. 네. 미러가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일수록 한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니까 스캐너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비교적 인터페로그램이 삐끗해지기는 합니다. 대신에 속도가 느리니까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1.6kHz로 되게 이제 느리게 왔다 갔다 하게면은 네. 지금 저것보다 지금 6분의 1 느려진 거잖아요. 6배 느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측정 시간이 6배인 대신에 훨씬 깨끗하게 얻을 수 있다. 네. 대신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대신 그러면 이제 한 포인트를 얻는데 측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디텍터의 시그널이 쉽게 세츄레이션이 되실 수 있어요. 네. 해봐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디텍터에 따라서 보통 저희가 주로 추천드리는 스캔 스피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DTGS 같은 경우는 10kHz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